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같이 열어보자. 정성스레 포장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건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구입해서 친정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밍크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여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장혜란 씨입니다. 강릉 외곽의 작은 바닷마을, 올해 68세가 된 장 씨는 소박한 민박과 건어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짜리 집 아래층에선 건어물 가게를, 위층에선 계절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 장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장 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고단한 세월을 이겨낸 단단함도 그 속에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 바다에 나간 뒤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얼굴에 장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굵직한 고비마다 늘 혼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장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장사도 하고 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삶이 고되었지만 아들 태영이는 의젓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장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던 장 씨는 문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아들은 이제 장 씨에게 삶의 동행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안쓰러운데 새로운 분도 만나고 하셔야죠. 얼마 전 아들이 전화로 건넨 말이 생각났습니다. 장 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연애. 너나 빨리 결혼해라. 자신보다 아들의 결혼이 먼저라고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장 씨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몇 년 전 지역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도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의 그녀에게 아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고 장 씨도 그 소식을 듣고 한껏 기뻐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날, 장 씨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희라고 합니다. 수줍게 인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희 역시 어릴 적 아버지를 병으로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성장해왔다고 했습니다. 모녀는 서울 변두리의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로 평생을 살아왔고 생활은 늘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 씨는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영 씨도 저처럼 어머니만 계신다고 해서 처음 뵐 때부터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수줍게 말했던 그날,
장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남편 없이 자식을 키워낸 여성으로서의 공감대 그리고 반가움과 연민이 섞인 따뜻함이 장 씨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장 씨는 며느리가 친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물과 예단을 간소화한 것뿐 아니라 결혼식 비용도 시댁에서 부담했습니다. 신혼집도 그녀가 보증금을 내준 소형 빌라로 마련되었고 신혼 가전도 대부분 그녀가 선물했습니다. 얘야, 예단이니 뭐니 그런 건 필요 없어. 두 사람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장 씨는 처가댁의 형편을 알기에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태영이한테 너희 처가는 사정은 얼추 들었다.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보태는 게 맞지.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장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식구야. 내가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생각해. 그날 밤 장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초 며느리는 정말 정성껏 시댁을 챙겼습니다. 명절엔 손수 만든 음식과 선물을 들고 방문했고 김장철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장 씨 옆에서 묵묵히 배웠습니다. 어머니, 멸치 젓갈은 언제 넣는 게 맛있어요? 지금 넣으면 되겠다. 어휴, 우리 며느리가 금방 배운다니까. 장 씨는 이 순간들이 마치 딸이 생긴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며느리는 시댁과 친정댁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며느리는 꼭 아들과 함께 친정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나이 드시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시나 봐요. 처음엔 장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의 집에 오겠다던 약속이 3번 연속으로 어긋났고 3달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내가 처가댁 다녀오자고 해서 어머니 댁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또? 죄송해요, 어머니. 처가댁 갈 때 사위도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장모님이 사정하셔서요. 장 씨는 전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안 사더니 태영이를 아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도가 지나친 것 같아. 내 아들인데 이젠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것 같네. 최근 들어 안사도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키고 처가에 오지 않으면 오랫동안 섭섭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장 씨는 마치 자신의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묘한 서운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이번 명절은 어떻게 할 예정 거니?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그건 아직 아내랑 이야기 중이에요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사돈 혼자라는 거 나도 잘 알아. 근데 나라고 상황이 다른 게 아닌데 두 사람 볼 때마다 나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서운하구나. 장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을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억눌렀던 외로움이 입 밖으로 나오며 쌓여왔던 서운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 씨는 속으로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제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하려고 하겠지. 하지만 며느리는 명절 2주 전부터 시간 조율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저희 엄마랑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 아니면 챙겨드릴 사람이 없어서요. 시댁은 하루, 점심에만 들를게요. 장 씨는 담담히 그 말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장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미 정한 거면 어쩌겠니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그러나 그날 밤 장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시댁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가? 나만 이렇게 서운한가 보네. 장 씨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명절 당일 며느리는 아침 일찍 도와드릴게요라는 약속과 달리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장 씨는 이미 전이며 나물, 갈비찜까지 다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홀로 준비한 명절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며느리는 부엌을 잠깐 둘러보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손을 털고 거실로 가 앉았습니다. 와, 음식이 벌써 다 됐네요.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전 그냥 먹기만 되겠어요. 그러곤 이내 금세 고기와 전, 나물 몇 가지를 바리바리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입맛이 없으셔서요. 어머니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음식을 담는 며느리를 보며 장 씨는 마치 시댁은 잠깐 들려서 먹을 걸 챙기는 장소로 여겨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섭섭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민박집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모이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섭섭함이 커질 무렵 점심 식사가 끝나갈 즈음에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제가 직접 고른 거예요. 현금보단 이런 선물이 더 정성스러워 보여서요. 마음을 담았어요. 색동 보자기에 정갈하게 메어진 매듭을 보며 장 씨는 순간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어머, 고맙다, 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이번 건 아내가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들까지 한마디 얹었습니다. 정성스러운 포장과 분위기에 장 씨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씨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선물을 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며느리가 시댁에 정이 있구나. 장 씨는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혼자 선물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보자기를 풀며 장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보자기로 예쁘게 포장된 그 안에는 놀랍게도 마트에서 흔히 파는 3만 원짜리 샴푸와 린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 씨가 할인마트에서 재고떨이로 산 것과 같은 제품이었죠. 아니, 이게 뭐야? 그것을 보며 장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 씨는 선물 세트를 조용히 들고 화장실에 가서 한 병을 꺼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장 씨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잠긴 것처럼 싸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선물이, 그토록 정성을 들였다던 선물이 3만 원짜리 샴푸 세트라니. 장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해준 것들이 떠오르며 더욱 괘씸했습니다. 지금 이건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거야. 장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샴푸 거품이 묻어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작 이런 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잘해준 걸까? 며느리의 선물을 곱씹으며 멍하니 앉아있던 장 씨는 다음 날 장을 보기 위해 읍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마을 지인인 미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미자 씨는 밝게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서울 올라가서 딸이랑 백화점 갔다가 거기에서 언니네 며느리 봤다. 밍크코트 고르더니 옆에 한우 선물 세트도 들고 있던데.
언니 며느리 통 크더라.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장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쇼핑백을 든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밍크코트? 한우 선물 세트? 누구를 위한 거지? 집으로 돌아온 장 씨는 거실에 놓인 샴푸린스 세트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밍크코트와 한우 세트를 샀다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마트 세일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세트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줬을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장 씨는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물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고도 장 씨는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퇴근 후 무심코 꺼낸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명절 때문에 그런가 우리 통장에서 돈이 좀 확 줄었더라고. 장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 선물이라도 했니? 이번에 명절 선물 때문이지 뭐. 시댁이랑 친정이랑 둘 다 드리다 보니까.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그제야 며느리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선물은 어땠어? 마음에 들어? 아들의 말을 들은 장 씨는 황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나는 샴푸린스 세트 하나 받았는데 그게 엄청 비싼 거였니? 네? 샴푸린스 세트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순간 멈칫했고 장 씨는 며칠 전 지인이 서울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봤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자가 말해주더라. 내 아내가 밍크코트에 한우 세트를 들고 있던 거. 그게 혹시 척이댁 선물 아니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내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물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돈 많이 썼던데 명절 선물로 뭘 사느라 그렇게 썼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명절 선물 나보고 사라고 했잖아. 내가 좀 비싸고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어서. 그날 어머니 선물도 같이 사면서 돈이 많이 나온 거야. 장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아들의 말로 확인된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차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며느리가 준 선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며느리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말투는 잔뜩 조아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오해예요. 그 샴푸 세트 말고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조금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남편한테는 제가 용돈 챙겨드렸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그제서야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전화는 사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 씨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내 선물 살 돈으로 친정에 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너 위해 거짓말을 하겠니? 며느리가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장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득 가소로웠습니다. 장 씨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하니? 나는 누구처럼 거짓말은 잘못해서 그럼 끊으마. 어머니! 어머니!
장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일로 장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며칠 뒤 장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특히 며느리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며느리가 준 보자기에 다시 쌓여진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 씨는 말없이 탁자 위에 놓인 선물 보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준 선물 맞지? 한번 열어보자. 며느리가 불안한 눈빛으로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샴푸와 린스 세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장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마음을 담는 거라지만 받는 입장도 생각해야지. 이런 건 마치 사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난 이런 선물 받고 싶지 않다. 다시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가져가렴. 장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리잖아. 명절 선물은 당신이 직접 고른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대체 이게 뭐야? 며느리는 당황해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해야, 여보. 그래도 드린 건 맞잖아.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려고 했어. 그러자 장 씨는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참, 며느리가 어제 전화해서 너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따로 용돈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사정사정 빌더라. 어머니,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며느리가 다급하게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나까지 속일 작정이었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만행이 전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들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며느리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 변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은 결국 카드사의 결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밍크코트와 한우 선물 세트를 단 한 개만 구입한 내역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이렇게. 여보,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야, 내가 시댁을 어떻게 보는지 이번 명절에 확실히 알았다. 그 샴푸 세트는 나 놀리려고 준 거니? 며느리의 말은 점점 더 궁색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한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드린 거예요. 친정엄마는 코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장 씨는 오히려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서운함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 몰래 우리 엄마는 고작 샴푸린스로 퉁치고 장모님은 밍크코트랑 한우를 드려. 내가 번 돈으로 처갓댁에 퍼주지 말고 당신이 직접 일해서 직접 해드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여보, 앞으로 난 우리 어머니만 챙길 거야. 당신도 당신 어머니 챙겨.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하자. 장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며느리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할란다. 앞으로 명절에 우리 집 안 와도 된다. 어차피 너도 그게 편하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별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장 씨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가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갚으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더는 당신을 못 믿겠어. 앞으로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이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선 넘었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리는 계속 애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이제 이들 부부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는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며느리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조리원비를 대주겠다는 약속도, 손주를 돌보겠다는 마음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장 씨는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더는 속지 않으리란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장 씨는 문득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긋난 기대의 끝, 조용한 해방감이 그녀를 감싸고 이제 장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 일 이후 한 번 더 장 씨를 찾아온 며느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장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오빠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제발, 어머니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빠 마음 좀 풀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희야, 난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차별하지 않았어.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딸처럼 챙기고 싶어서 그랬지. 너도 알잖니? 그런데도 그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허탈하구나. 돌아온 게 이거라면 나도 더 이상 바보처럼 주진 않을 거야. 태영이 말이 맞아. 넌 내 친정 챙기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기대하지도 주지도 않을 거다. 며칠 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 딸이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선까지 그으신 건 좀 어른으로서 너무하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침묵하던 장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사돈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것 또한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가 나한테 한 일을 다 알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자식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일에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곧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장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이런 일로 어머니께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이고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어요.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안사돈은 더 이상 장 씨에게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절연의 결심, 감정적 거리두기,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의 재정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더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집안의 모든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며 공평한 가사 분담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치위생사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근처 치과에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은 일상에 지치고 당황했지만 월세와 공과금을 직접 내고 장을 보며 월급을 쪼개 쓰는 날들이 반복되자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장 씨의 도움에 기대어 살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지. 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느 날 저녁, 장 씨는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희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해요. 그리고 가끔 엄마 얘기도 해요. 미안하다고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내게도, 너희에게도. 며느리와의 감정을 정리한 장 씨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운영 중인 민박집은 계절 손님들로 북적였고, 그녀는 정성껏 이부자리를 손질하고 시장에서 재료를 골랐습니다.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던 장 씨는 오래전 남편과 함께 준비한 재산 목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를 위해 아껴둔 노후 자금이자 사랑의 증표였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도 지금은 줄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게 맞아.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 오렴. 특별한 건 기대하지 말고. 명절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한 봉투에 담긴 용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준비했어요. 장 씨는 그 선물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의 크기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 씨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장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또 다른 명절이 다가왔지만 장 씨는 예전처럼 설레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웃이 물었습니다. 이번 명절엔 아들네는 안 내려오나 봐요? 장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각자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가끔은 조용히 보내는 게 더 좋더라고요. 자식한테 기대라는 게 없어지면 서운함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삶, 내 마음 편한 대로 살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정리된 흔적이 고요히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하는 법을 배운 장 씨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는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어느새 담담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장 씨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파가 절정이었던 그날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손이 얼어붙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방 없는 차가운 집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지금 난방 좀 켜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하니까요. 순간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아, 난방 켜달라고요. 저희 들어갈 때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죠? 김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 그래, 내가 바보지? 아침부터 이 집에서 손이 얼어 설거지하고 무릎이 시려 걸레질하고. 아이고, 니네 감기 걸릴까봐 난방 켜달라고?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이 추위에 떨어도 괜찮고? 어머님, 아침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나보고 하루 종일 꽁꽁 얼어가며 일하라더니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은커녕 내가 얼마나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는지 오늘 똑똑히 알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 따뜻한 우리 집. 이제 이 집도 끝이야.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사연의 주인공 김정숙 씨는 68세로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근교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냈고 이제는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사이도 매우 좋았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김 씨는 아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결혼 이후 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건 큰 기쁨이었고 집안에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이라도 아들 집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분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애엄마도 육아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엄마가 손주를 봐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발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릴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큰 책임 따랐고 매일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김 씨는 남편에게 아들의 부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무리야. 왕복 2시간을 어떻게 매일 다녀? 예전부터 아들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건 알겠지만 이젠 우리 나이를 생각해.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껴야 해. 그냥 적당히 거절하자. 아들도 이해할 거야.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무릎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고
남편 역시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이웃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의 고민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손주를 봐주니?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말년에 고생만 해 파출부 취급받는 거야. 한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주변에선 전부 후회했어. 내 새끼도 아닌 손주 가끔 봐야 귀엽지. 고생길이 훤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에 김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을 방문한 김 씨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손주가 잘 크는 걸 보고 싶으시잖아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해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손주 봐줄게. 나이 먹고 할 것도 없고 너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돕는 게 맞겠지. 아들은 얼굴이 밝아지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게 김 씨는 손주의 웃음과 아들 부부를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지런한 김 씨는 매일 아침 손주와 아들 부부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재우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나마 김 씨는 손주의 웃음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생활은 김 씨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김 씨는 아들과 손주를 위해 희생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피로는 점점 쌓였지만 손주가 할머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 씨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퉁퉁 부을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김 씨를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김 씨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이서는 절대 못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새벽부터 와주시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 씨는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가게인데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맘 편히 직장 다닐 수 있는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처음 몇 달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는 것도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절로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감사 인사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퇴근길 선물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어머님,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손주 재워주시고 가세요. 에휴, 그래, 알겠다. 네, 수고하세요. 이제는 감사 인사 대신 부탁의 말들만 늘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김 씨는 어둑한 밤길을 걸어 버스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에 얼굴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점점 가정부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아들 집 파출부도 아니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김 씨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김 씨의 얼굴은 피곤이 가득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말인데요. 응, 왜? 저희도 요즘 빠듯해서.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도 될까요? 어머님이 하율이랑 같이 드시는 간식이나 자질구레한 것들 좀 아끼시면.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 전까지 김 씨가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고 거실엔 손주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 100만 원은 대부분 필요한 물품과 가끔 손주의 간식을 사는 데 쓰였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영수증도 좀 챙겨주세요. 제가 가계부 정리하면서 어머님이 사신 것들 항목별로 좀 체크하고 싶어서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탁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김 씨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신을 파출부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부는 그래도 제 월급을 받지만 자신은 손주를 위해 쓴 돈까지 일일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알겠다. 김 씨는 겨우 이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퇴근 후 늦게 들어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주가 보채고 때를 써서 김 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손주를 재운 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둘째도 가질까 해요. 김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지친 어머니의 얼굴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더 수월할 거예요. 엄마도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첫째도 이제 어린이집 가고.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째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라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가는 생활도 벅찬데 이제는 아기 둘을 돌보라니요.
김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생활비는 20만 원 더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생활비를 줄이자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둘째 육아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더 주겠다는 말에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푼돈으로 매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건, 김 씨가 입을 열어 거절의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는 김 씨의 복잡한 심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결정된 일인 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째도 잘 크고 있고, 둘째가 생기면 서로 의지가 될 거예요. 어머니도 좋으시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어 숨을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영아부터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긍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 씨가 둘째 이야기로 마음이 무거울 때쯤 더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내외는 김 씨를 마주 앉혔습니다.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무슨 일인데? 매일 이렇게 오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원래 집에 계시고.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 떨어져 살라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안 돼. 아버지를 혼자 두고 어떡해. 김 씨가 단호히 거절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라도 되는 양 술술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매일 오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아버님은 주말마다 뵐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아버님이랑은 잘 못 보시기도 하시고요. 결국 김 씨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얘야, 넌 심호가 봉으로 보이냐? 누구들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잘못 보는데 여기 와서 손주 보고 밥하고 청소하니까 내가 무슨 너희 집 파출부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는 뭐? 남편까지 혼자 두고 여기 와서 살으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처음으로 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자 아들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이제 그만해.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도 마. 알겠어? 늘 순하기만 하던 김 씨의 돌변한 모습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단호한 거절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김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아들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공손해졌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김 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어쨌든 가족인데. 천성이 착한 김 씨는 자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화내버린 것이 못내 걸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일찍 와서 집안일을 하고 더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며 아들 내외의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김 씨의 그런 모습을 눈치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오고 집안일은 온통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자신의 팔자련이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오전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아침부터 김 씨를 기다리는 건 며느리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김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낮에 혼자 계실 때는 절대 난방 켜지 마세요. 아셨죠?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난방 없이 지내라니.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뒤 난방을 끄자 집안은 순식간에 냉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김 씨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집안일을 시작했지만 손이 얼어 설거지도 힘들었고 차가운 바닥을 걸레질할 때마다 무릎이 시려와 몇 번이고 쉬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추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잠시 난방을 켰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어머님, 지금 난방 켜셨죠? 저희가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좀 자제해 주세요. 김 씨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하기 전 마치 야단치듯 김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진짜 애 엄마한테 들었는데 절대 난방 켜지 말라니까 왜 자꾸 켜요? 어제도 키셨죠?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우리도 부담돼요. 미안하다. 한파가 절정이었던 그날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손이 얼어붙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방 없는 차가운 집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지금 난방 좀 켜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하니까요. 순간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아, 난방 켜달라고요. 저희 들어갈 때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죠? 김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 그래, 내가 바보지? 아침부터 이 집에서 손이 얼어 설거지하고 무릎이 시려 걸레질하고. 아이고, 니네 감기 걸릴까봐 난방 켜달라고?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이 추위에 떨어도 괜찮고? 어머님, 아침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나보고 하루 종일 꽁꽁 얼어가며 일하라더니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은커녕 내가 얼마나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는지 오늘 똑똑히 알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 따뜻한 우리 집. 이제 이 집도 끝이야.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김 씨는 현관문을 힘껏 닫고 나왔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히 소리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전기세 아낀다고 하루 종일 나보고 추위에 떨게 하더니 자기들 들어올 때만 난방 켜래요. 내가 그 집에서 사람도 아닌가 봐요. 당장 그만둬.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쥐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곧 저희가. 남편이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니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이! 내가 감히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연세에 난방도 없는 집에서 일하게 하고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난방 켜라고? 어머니가 뭐 너희 집 하인인 줄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전기세 아낀다고 어머니 꽁꽁 얼려놓고 앱으로 감시까지 하고 엄마가 뭐 도둑이야? 이게 자식 된 돌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며 손에 쥔 전화기를 내던지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 이놈아,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너희 맘대로 살아. 이제부터 너희는 남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 자격도 없는 것들. 남편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벌떡 일어나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전화번호 바꿔버려요. 저놈의 자식들 내가 더는 못 참겠어. 지 엄마 등골 빼먹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으이구,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하는 일도, 손주를 돌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침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날씨 좋은 날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네요. 그동안 우린 뭐 하고 산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퀭했고 아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율이도 할머니를 찾아요. 김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참전기세는 많이 아꼈니?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난방도 맘대로 트시고. 저희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너희 어머니 꽁꽁 얼려가면서 일하게 할 때는 언제고? 아버지, 저희가 1000번만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생활비도 더 드리고. 어머님 모시는데 저희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난 이제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다음 주엔 아버지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거기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올 거야. 너희도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아, 참. 이제 전화하지 마렴.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느라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 아들 내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김씨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문화센터 도예 교실에서는 착하고 성격 좋은 김씨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산행을 다녔습니다. 한편 아들 집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씨가 담가두던 반찬들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배달 음식 그릇들만 쌓여갔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찾아 울었고 며느리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한 번만 부탁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둘째 계획은 물 건너갔고 맞벌이도 힘들어져 결국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김씨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김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추운 날 꽁꽁 얼어가며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품들로 집안은 더욱 아늑해졌고 김씨의 남편도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 덕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보니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노래 교실도 같이 갑시다. 김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반짝이는 눈빛으로 내일은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김씨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지 엄마 꽁꽁 얼려가며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살 때가 됐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당신 설마 다시 그 집에 가려고요? 네, 그러면 당신이랑도 절연해버릴 줄 알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숙 씨는 아직까지 심히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김정숙 님이 다시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남편과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정숙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